네, 우선 핵심 투자 자산, 투자 매력도를 먼저 볼 건데요. 투자 매력도 큰 변화는 자산별로는 크게 없고요. 채권이 좀 많이 매력이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지난달에 채권 금리가 좀 많이 떨어지면서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투자 매력도가 좀 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이 조금 밀리면서 에너지 투자 매력도가 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좀 좋아졌습니다. 에너지가 지금 60불대 중반에서 지난달에 한 70불까지 한번 올라왔었거든요. 올랐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기술적으로 좀 좋아지면서 기술 점수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72점으로 좀 상향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골드는 좀 하향이 됐고요. 좀 올라가면서 가격이. 그다음 달러 같은 경우는 91점 최고점에서 76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지난달에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을 저점으로 해서 쫙 반등을 했잖아요. 올라오면서 이제 상승 여력이 줄잖아요. 그래서 투자 매력도가 좀 떨어진 거고요. 아파트 서울 같은 경우는 투자 매력도가 거기서 거기고요. 8점이나 7점이나 거기서 거기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6.27 대책 이후로 지금 이제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부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매도 나고 있습니다. 이게 신문에 잘 안 나는데 저희는 실거래가를 다 보고 있잖아요. 실거래가 보다 보면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한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된 가격에 그 투매 물량이 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별로 이렇게 숫자가 많은 건 아니라서 제가 확인한 건 한 20건 정도 되는데 그 정도라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런 투매가 그 실거래가 신고되는 걸 보면 날짜를 보면 6월 한 5일, 7일 이때서부터 투매가 시작됐거든요. 그 얘기는 6월 17일 날 발표하는 대책을 미리 알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던지고 있는 이렇게 좀 무리하게 던지고 있는 투매 물량들이 어떻게 보면 좀 메인 물량일 수도 있다. 쉽게 얘기하면 좀 이 판을 되게 잘 알고 좀 큰 손에 해당되는 그 투기꾼들이라고 하죠. 그 투자자들이 던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 합리적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 심리도 많이 꺾이고 있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총량 대출 규제라는 이 제도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더지 게임을 하고 있는데 두더지 게임이란 건 여기서 두더지 올라와서 이걸 때리면 여기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풍선 효과인데 이 두더지 게임기에 코드를 뽑은 거랑 같은 거거든요. 대출을 원천적으로 예외 없이 그냥 막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갭투자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렸잖아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부분을 좀 건들 것 같아요. 그 전세자금 대출이 사실은 그걸 확대해주면서 그 집값 버블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이제 버블의 원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이제 보증 비율을 좀 줄이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게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DSR에 포함시킨다든가 또는 전세자금을 받은 임대인 같은 경우에 임대인의 DSR에 전세자금을 포함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제일 크겠죠. 아무래도 임대인이 내가 이제 그 다주택자인데 전세를 줬잖아요. 줬는데 그 전세를 준 거에 대한 전세 받은 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부채잖아요. 그 갚아야 되는 건데 그거를 DSR에 포함을 안 시켰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DSR에 포함이 되면 그 굉장히 영향이 크겠죠. 대출 쪽에서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총량 대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정부가 오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 부채 비율이 한 200%가 넘어갔기 때문에 민간 부채 비율이 이제 기업 부채하고 가계 부채를 합친 건데 민간 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갔다는 건 이제 더 이상 이제 확대가 안 되는 그리고 여기서 더 확대가 되면 이제 경기가 완전 죽어버리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경기가 죽었었잖아요. 최근 한 2년 동안. 그래서 민간 부채 비율이 그 정도 올라가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총량 대출 규제가 들어가면 이번처럼 그 부동산은 거의 이제 그 수요는 거의 들어오기가 힘든 그러니까 투기 수요죠. 투기 수요는 들어오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난 21년이 최고점이었고 강릉 같은 경우는 거기를 약간 돌파한 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서울 기준으로 봐도 그때 21년 고점을 돌파를 못했거든요. 주택가격이 쌍봉 정도 약간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 지금 꺾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나 뭐 경기도, 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반등도 제대로 못했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오른쪽 어깨 찍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그러니까 전 정권 때 한 200조 이상의 정책 자금을 지원을 해서 이렇게 반등시킨 거죠. 시키는 와중에 이제 강남은 이게 투기 세력에 붙어가지고 이제 고점을 뚫었던 것도 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강남에 거래된 거는 좀 허수거리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취소되는 거 보니까 거래 취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요 대책 발표하고 거래 취소가 상당히 많았다는 건 이거는 뭐 계약금을 띄는 거거든요. 쉬운 결정이 아닌데 그렇게 거래 취소가 많았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좀 허수거래가 많지 않았을까. 지금 그런 의심도 많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지나고 보면 저희가 본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1년이 40년간의 고점.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40년 사이클의 고점이 21년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40년 사이클이 끝나고 이렇게 사이클이 꺾이는 그 시점의 초입에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22년도에 폭락했다가 23년, 24년도에 반등했다가 그 다음에 25년도 지금 하반기서부터 다시 2차 하락이 시작되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뭐 전국적으로나 또는 뭐 지방 또는 수도권 이런 지역이 다 이제 40년 추세선을 깨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40년의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면 원론적으로는 한 10년에서 20년 동안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인구 구조랑 맞물리게 되겠죠. 한 10년 후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고령화나 뭐 인구 구조가 되게 심각해질 거니까 아마도 서울까지 영향을, 인구 구조가 지금은 지방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10년 후에는 서울도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40년 사이클이 끝났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 집 마련은 한 2028년, 29년 요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그때까지 돈 잘 모아서 지금 고점 대비 한 반 정도 수준의 가격이 내려올 때, 내가 사고 싶은 집이 그 정도 내려올 때 그냥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사는 거를 권고를 드리고요.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는 뭐 상업용 건물이든 아파트든 저희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원자재 시장 한번 다뤄볼게요. 지금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밸류에이션은 워낙 바닥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3바닥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3중바닥이라고 하는데 3중바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뭐 올라서서 여기를 넥라인을 뚫어야지 확실히 확인이 되는 거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저평가돼 있다. 저평가돼 있는 건 확실하다. 문제는 지금 그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 지금 생산량이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둔화되는 게 감소하기 시작하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를 탈출할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로 들어갈 것 같은데 사우디가 보면 유가가 70불만 넘어가면 증산을 하잖아요. 요 주말에도 증산 발표해가지고 또 유가가 밀리고 있는데 왜 자꾸 사우디는 증산을 할까? 70불에서. 확실히 미국의 셰일 업체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음모론이긴 한데 셰일 업체들이 지금 되게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만 이제 70% 언더에서 눌러놓고 있으면 셰일 업체들이 이제 이게 망하거든요. 망하면 복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렇게 길게 보면 사우디 입장에서 좋은 거죠. 유가를 컨트롤하기가 더 주도권을 갖고 오기가 좋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사우디가 왜 요 와중에 70불 다 분위기 좋은데 계속 증산하냐. 미국 셰일 업체들 이 생산량 확 감소되는 거를 보고 싶은 거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결국은 그게 올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는 확실히 이제 셰일 업체들 이게 쫙 생산을 줄 것 같은데, 내년에는 확실히 유가가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원래는 올해 연초서부터 올해는 유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유가 좋게 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 사우디가 이 싸움을 하고 있어가지고 미국 셰일 업체들이랑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자꾸 증산을 하는 바람에 못 올라가요, 지금. 그래서, 그리고 미국 경기 침체도 또 있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좀, 뷰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올해 뭐 더 떨어지진 않겠지만, 지금 60불대를 저는 바닥으로 보는데, 좀 인내가 더 필요하다. 내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음 사이클은 200불까지 가는 사이클이 한번 올 거다. 예, 이렇게 5년 안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표들을 저희가 보고 있는 지표들인데 이게 이제 원자재의
그 수급 지표예요. 수급 지표. 그래서 이게 쇼티지의 지표인데 요 이게 파란색, 요 녹색, 요 지표들이 이렇게 올라가면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공급 부족하다는 건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의 상승 압력이 강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같이 움직이는데 지금 보시면은 수급이 원활하잖아요. 아직은. 요 수급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공급 부족이 생겨야 가격이 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자재, 원유도 이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원자재 시장이 이런 수급 지표들이 아직은 좀 하향하고 있고 지금은 하향하다가 이제 횡보하고 있는데 이게 횡보하다가 언제 튈지를 모르니까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이런 그 공급 부족 지표들이 이렇게 튀면 그때는 원자재에 한번 배팅을 해볼 만하다. 원유를 비롯해서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저희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요게 이렇게 턴하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미국의 수일 석유 생산량이 이렇게 둔화되고 있죠.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다가 둔화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유가가 계속 낮으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감소하는 날이 와요. 이렇게 감소하는 날이 오면 이렇게 유가가 그때 이제 가죠. 감소할 때 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공급 부족해지니까. 사실은 이제 미국 셰일이 나오면서 유가가 눌린 거예요. 장기적으로. 예전에 오펙이 주도했을 때는 그래도 오펙이 뭐 하면은 좀 공급 조절 하잖아요. 공급 조절을 하기 때문에 유가가 그렇게 낮지 않고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에서 유지가 됐는데 셰일 나오고 나서는 공급 과잉이 된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 오펙의 어떤 주도력도 좀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석유 생산량이 중요하다. 유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쭉 증산하다가 석유 생산량이 감소하면 이때가 이제 유가가 상승하는 시기로 보면 되는데 지금 봤을 때 아직은 감소 안 했으니까 네, 지금 상태로 가면은 뭐 내년에는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고서 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드는 지금 3,400불에서 3,500불 여기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거기서 더 가지도 못하고 더 조정도 안 하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저번에 여기 갖고 왔나? 예. 요게 이제 장기 로그 차트인데 그냥 기술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자리가. 기술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저희가 이제 미국 총부채를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게 골드 4,000불 정도다. 이렇게 올라오는 게. 그래서 저희는 4,000불 정도를 페어 밸류로 보고 있고 근데 4,000불을 넘어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때는 못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넘어갈까? 넘어가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버블이 생기는 건데 이때는 그 달러 패그제 포기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은 버블이 날만 했던 거고 여기서 4,000불 넘어서 버블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지? 결국은 이거는 정말 달러가 쓰레기가 되는 거죠. 달러가 쓰레기가. 그러니까 미국 재정위기가 크게 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이제 다 금으로 도망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면 뭐 4,000불 넘어서 뭐 5,000불, 6,000불 뭐 그때는 뭐 이게 뭐 5,000불이 문제겠어요? 뭐 2만 불, 3만 불 가는 거죠. 그냥 그때부터는 이제 원가로 계산한 거죠. 지금까지 이제 달러 발행량, 뭐 금 생산량 딱 나눠가지고 그냥 하면 2만 5천 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본이제로 간다. 뭐 이런 얘기 정도 나와야지 이게 뚫고 가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으면 4,000불 정도가 한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 법제화가 되면서 저는 이 4,000불 돌파하는 가능성을 좀 많이 줄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3,400불 정도니까 지금 자리에 꺾여도 할 말이 없거든요. 이게 저항선이라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는 조금 차익 실현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의 기본 뷰는 저희가 이때부터 되게 금 열심히 얘기했는데 이때 5,000불 얘기했었어요. 이게 추정을 해가지고 제가 5,000불 얘기했는데 지금 계산해보니까 4,000불이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 정도 왔으면 그냥 대충 정리하고, 그냥 원유나 원자재 쪽을 이렇게 저평가돼 있잖아요, 원자재 쪽이. 원자재 쪽을 오히려 좀 옮겨가서 사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원자재 중에서도 뭐 원유가 너무 무겁다고 보면 뭐 구리도 괜찮죠. 구리 수요가 앞으로 느니까. 구리를 사든 뭐 원자재 지수로 사든 뭐 석유를 사든 어쨌든 골드는 이제 조금 줄이고 이제 다른 원자재 못 움직이는 원자재 쪽으로 이동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막
골드를 막 사자, 고고하자 뭐 이런 얘기 잘 안 드리고요. 그냥 적당히 팔자.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딸내미 것도 좀 적당히 팔았는데 적당히 팔자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꼭 명심하시고 저희는 막 골드를 너무 좋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4,000불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지만 그리고 4,000불을 뚫을 가능성은 별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 재정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뚫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재정위기는 안 올 것 같아요. 그거를 많이 해결을 한 거라서 그렇게 보면 골드가 4,000불을 돌파를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전제하에서 대응하는 게 여기서부터 뭐 여기서 다 팔아도 되고 뭐 올라가면서 뭐 나는 4,000불에 팔 거야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좀 딱 다 들고 있다가 4,000불에 딱 팔 거야 라는 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가격이라는 게 항상 언제든 다가오면 언제든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부터는 적당히 분할해서 파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좀 저평가되어 있는 이제 원자재 쪽을 오히려 원자재 투자하는 거라면 사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